조선을 살려야 합니다. 자, 여기는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병자호란에 대한 특별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가보실까요? 사진이 저렇게 있네요. 남한산성도 언제 꼭 가봐야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병자호란 전쟁에 대한 전시를 왜 하필 지금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진주국립박물관은 임진왜란을 비롯한 전쟁에 관련된 전시를 특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1636년 병자년에 일어난 전쟁에 우리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어땠는지, 또 그 배경과 가정은 어땠는지 여러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사실 제가 소화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여진은 누르하치가 등장하여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팔기제로 군대를 편성하고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1615년에 만주 8기부터 편제를 하고 한인, 몽고인 이렇게 차례로 통제하기 쉽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군대의 깃발 색깔을 8부대로 나누어서 편제를 한 것인데요. 자신감을 얻은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와 단교를 선언을 하며 전쟁을 개시하게 됩니다. 1618년 명나라는 후금 정벌을 위해 양호를 총사령으로 임명하고 조선의 원군을 요청을 해 강홍립이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는데요. 1619년 조명연합군은 심화 전투에서 후금군에 대파됩니다. 1623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중 외교를 하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들어서는데요. 친명 배금책을 강화시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사망하고 홍타이지가 즉위를 하는데요. 그 당시 후금은 물자 부족에 시달려서 조선과 통교를 원했고 철산 가도에 모문용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불만이었습니다. 마침 이괄에 난 잔당들이 후금으로 달아나 억울하게 광해군이 폐위되었다고 고함으로써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1627년 산만의 후금군이 강홍림을 앞세워서 압록강을 건너오는데요. 조선군은 거듭 패해서 후퇴를 해요. 인조는 강화도를 피신을 했고 병나라에 연호를 쓰지 마라,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라는 후금의 요구가 있고 조선 측은 그럼 화계약 후에 즉시 철수해라, 양국은 형제국으로 정하는 대신에 명나라를 적대시하지 말자 라는 조약을 게 됩니다. 중강, 회령,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간의 필수품들을 공급해 주었지만은 약속을 어기어서 식량, 병선을 요구하고 압록강을 건너와 민가를 약탈하고 변방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론은 군사를 일으켜 후금을 치자라고 하는 척화론이 더욱더 강해졌는데 이때 후금은 만주 대부분을 석권하고 북경까지 공격하는 마당이었어요. 이제 군신 관계로 하자라고 요청을 했고 백금 1만 량, 전마 3,000필, 정병 3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은 더욱더 여론이 들끓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36년에 인조비 한시에 문상으로 온 후금 사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은 접견을 거절했고 국서를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감시를 했습니다. 몰래 달아난 사신이 이 상황을 알려주었고 조선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4월에 후금은 청이라 하고 스스로 황제라 하니 조선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거기다가 왕자와 척화론자를 압송하라는 최후 톡첩을 받게 됩니다. 조선은 계속 묵살을 했고 9년 만에 다시 침입해 오니 그것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광해군 일기는 경리 양호가 군사 등 자강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다는 내용과 군사 훈련이나 무기 확보를 위한 대화를
이렇게 광해군 일기로 이렇게 남겨놓았고요. 광해군이 1618년도에 명나라 군대 파견 요청에 국론이 분열되니까 영의정 정인홍을 들어오게 해서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명령서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 내암집 에는 이 요동 총병 이성량이 누르하치를 앞세워서 조선을 칠 수도 있다, 경계해라라고 하면서 정인홍의 국제적 인식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함집에는 책중일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원수 종사관 이민환이 사로 전투에 참여했을 때 매일매일 그런 전쟁 기록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1621년에 훈련도감에서 충렬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김응하 장수를 아주 충렬의 표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유교 국가 조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패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사로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김경서, 그리고 강훈립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혔었고, 이분이 후금의 정세를 비밀리 기록해 보내다가 발각돼서 죽었다고 하고요. 여기 인조의 어보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정묘호란, 병조호란을 겪게 됩니다. 인조가 집권하고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이미 요서의 광령까지 빼앗긴 바람에 명과 함께 후금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고, 5만의 군사를 모은다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조 정권은 후금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친미다, 친중이다, 친일이다, 친북이다,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건지 참 어려운 문제에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나라의 인조의 책봉을 청하는 사신단의 기록과 왕으로 책봉한다는 칙서에는 모문용과 기책을 잘 세워서 변방을 튼튼히 하고 후금과는 단절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항해 조천도를 보면은 이때 갔던 사신들은 육로가 막히니까 바닷길로 가서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이 경전집을 보면은 문인 이민성의 조천록이 있어요. 이거는 인조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 피말리는 외교전을 펼쳤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번역본도 있군요. 광해군 때 안주목사 남이응이 명나라 사신 감군을 잘 대접해서 그 공로로 받은 그런 내용의 국서가 있고요. 그분의 유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에서 승전을 한 정봉수의 비석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20년 30년대 조선의 대응을 보면은 명과 후금의 둘 다 사신을 보내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데, 후금이 청이 되고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조선은 거절을 하는데요. 척화론자들과 화의론자들의 대립이 첨예한 상태에서 인조는 적절한 정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 조선을 넣고 싶었던 청나라는 조선의 거절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또 기후변화로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새롭게 제가 안 것 중에 3개 구고드레가 있는데요. 1636년 4월에 청나라 황제 즉위식이 있었고 각국의 축하 사절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조선도 안 갈 수가 없어서 나덕현 이화학을 보내는데요. 무릎 꿇고 3번 절하고 9번 조아리는 3개 구고드레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사신들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타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청 황제는 죄는 묻지 않고 국서를 써서 귀국을 시키는데, 이들이 받아온 그 국서는 거절하지 않고 가져왔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중재라고 처벌해야 된다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향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3개 구고드레를 치른 그런 치욕적인 장면만 알고 있었지 이들의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참 씁쓸했습니다.
척화론자 윤집의 초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명길의 목을 쳐라! 라고 강력히 주청했던 인물로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분별로 군대를 편성하자라고 주장했던 이식 또한 청을 배척한 이유로 김상헌과 함께 잡혀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남한산성 소설이나 영화에서 아주 흥미롭게 봤던 김상헌은 아주 그 주전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이분 또한 청나라로 붙잡혀 가서 6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이 얼마나 오랑캐 청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오달재, 홍익환, 정호운 등 이분들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250여 년 동안 청이 존속한다는 것을 이 당시는 꿈에도 몰랐겠죠? 각성 스님이 승려들이 이끌고 남한산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을 치하하는 국서가 있고요. 병자호란 때 승군 3천을 모아서 군왕군과 함께 청군을 공격했다 합니다. 김류는 인조 초기에 평안도 안주를 중심으로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문원질 씨는 평양, 황주, 평산을 방어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최명길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분의 이런 편지가 있고요. 이분은 외교 문제만큼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일단은 살아야지.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척화론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남한산성의 성곽과 주요 건축물을 그린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서가 수축을 했고 승려 각성이 또 동원돼서 도왔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행궁, 또 연병장, 사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춘식 초상인데요. 이분 또한 청군 침입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미 앞서서 여진족의 진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좀 판단을 해보려고 추장조 만나보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36년 12월에 청에 선봉대 300명이 오게 되는데, 국왕이 강화도로 피신을 하면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밤낮으로 내려와 6일 만에 한양에 도착합니다. 정예 부대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변방을 지키던 조선군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곧장 한양으로 직행을 합니다. 이에 당황한 조선군은 그 파발을 띄우는데요. 반나절 앞에 도착했기 때문에 종묘사직의 신주, 세자빈, 복림대군만 강화도로 보내고 인조가 뒤따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12월 14일에 한양 인근에 선봉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청에 포위당한 조선 조정은 이 근황병들이 분전해주기를 기대하지만은 차례대로 격퇴당합니다. 1637년 1월에 청태종은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요. 탄천에서 군대를 직결시키고 무력 시위를 합니다. 조선 조정은 추위와 금지림에 시달리면서 청군에 맞서야 했는데요. 주전파와 주어파가 계속 논쟁을 더욱 합니다. 인조는 가장 안전하다는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성을 나옵니다.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 항복하고 맙니다. 남한 일기가 있는데요. 문제도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병자호란 당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대책을 기술하고 있고, 특히 주화파와 주전파의 논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불랑기포는 이때의 주력 포인데, 이것은 유럽에서 쓰던 것을 명을 통해서 들여온 것입니다. 이때 홍위포를 쓰던 청하고 비교가 되죠. 현자총통도 있고요. 청나라 군사제도의 핵심이 팔기제인데, 이들은 원래 수렵채집과 농경을 하던 민족으로 기마 전력만큼은 유목민 못지않게 기동력을 갖고 있어서 빠른 기동력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300명이 6일 만에 600km를 돌파했습니다. 갑옷 또한 화살료도 잘 어려웠고 조총으로 제압해야 됐고요. 수은갑을 입은 무장 정예부대 바야라는 당대 최고의 전투부대로 명성을 떨쳤다 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서쪽성을 책임진 이시백의 초상이 있고요. 홍명구 추중교지가 있는데 이분도 근황병 2,000명을 끌고 강원도에서 싸우다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양부사 순절도가 있는데 이 윤계란 분도 근황병을 모집하다가 발각돼서 돌아가시게 됐고요. 알고 싶지 않은 비석의 탁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황제 공덕비, 즉 삼전도비는 그 1639년에 청나라의 강요로 청태종의 치적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요. 앞면은 만주어로 되어 있고 뒷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에 사신이 오면은 꼭 들렸다 갔다 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타국에 보낸 노부인의 타는 마음을 담은 승정 병자일기가 있는데 독보적인 한글 기록입니다. 김은 총화에 보면은 청나라의 부인과 함께 끌려갔다가 자기는 돌아왔는데 세장가를 간 이야기가 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양반 남성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아버지는 반청이고 형은 친청 이라서 맨날 술만 먹다가 두 동생이 죽었고 자기 또한 술만 퍼마시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다라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는데요. 그 국왕에서 백성까지 굉장히 커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문학작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국왕이 항복한 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비판하는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패배감을 벗어나고자 박시전, 임경업전 등의 군담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 때인가 국어책에 나왔던 박시전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복림대군이 심양에 있을 때 그 수행원에 대해서 친근감을 표현한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637년 우리가 그 항복을 한 이후에 명나라 대신에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군대를 파견해 청군을 돕고 있었습니다. 세자, 세자빈, 복림대군 등 인질로 심양에 가 있었고 강경한 척화론자들도 잡혀가 처형이 됩니다. 이후에도 청나라는 지속적으로 조선을 감시하고 압박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서야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압박을 낮추고 이듬해 세자를 돌려보냅니다. 설교 시첩이 있는데 이것은 김상원이 심양 감옥에 있을 때 쓴 시를 묶은 책입니다. 설교는 눈 쌓인 움막이라는 뜻으로 타국에 억류되어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오달재의 매화 그림이 있는데 이분도 청에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단묵에 몰골로 그려 기교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활달하고 서리빨 같은 기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임경업 장군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의 그 이야기를 담은 소설도 나오고 박시전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세자가 된 복림대군의 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자대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송시열의 문집인데요. 노론소론의 대립 과정을 알 수 있는 서찰들도 굉장히 많아서 정치 사상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공자 주자에 버금간다고 해서 송자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 보면은 곡물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는 그 대동법일 김육이 전국에 확대하라 라고 제안하는 것을 비석을 통해서 그 공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망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전후 조선의 제도 정비는 어떻게 했는지 중앙군과 지방군을 강화했고 상평토부를 주저했고 대동법을 전국으로 시행했고 또 군사지도, 고을지도 등 지도 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